네, 홍보선의 출발사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전 세계 곳곳의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새 시방 코너입니다. 자, 세상은의 새, 지금이라는 뜻의 시방, 새 시방 함께할 문희정 국제뉴스평론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나온 판결이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 등 기업, 일본 기업 16곳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 민사 34부가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게 재판부가 뭐라고 판시했습니까? 네, 이 재판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거나 포기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소송 비용도 부담하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사실 이 판결은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신일 철조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별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이러면서 1억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과 정반대되는 판결인데요. 사실 이 관련 소송들이 한 20여 건이 계속해서 지금 제기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재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우려와 혼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렇군요. 대법원이 했던 판결 같은 내용인데 뒤집었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법원이 어찌 보면은 일본의 손을 들어준 셈인데 후폭풍 크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피해자들의 반발 당연한 거고요. 무엇보다 우리 정부가 그동안 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취해 왔거든요. 근데 이 대법원과 다른 판단을 담은 재판 결과에 외교적으로 대응하기가 상당히 곤혹스러워졌습니다. 말 그대로 그 지속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일본 정부 측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가 됐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책임감 가지고 대응하라면서 일침을 했고요. 또 그 소송을 당한 기업 중 한 곳이죠. 일본 제철은 타당한 판결이다 이러면서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모든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 이런 주장을 또다시 내놨습니다. 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을 뒤집은 이번 판결은 법조계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특히 이거 민사소송이거든요. 그런데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한미관계나 일본과의 관계 악화 등 사법 본질에서 벗어나는 정치 외교적 그리고 역사적인 이유들까지 나열하고 있어서 재판 결과에 대한 법적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1심 민사재판부가 외교적인 정치적인 판단까지 한 거네요? 다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거 문제요. 그 도쿄올림픽 관련해서 독도 표기 문제. 그 일본 정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일본은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서 성화봉송 코스를 소개하는 전국 지도의 독도 위치에 쉽게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미세한 점을 찍어서 독도가 마치 일본 땅인 것처럼 표시를 했죠. 지난 2019년 7월에 우리 정부가 처음 발견한 직후부터 계속 삭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수용 불가 방침만을 공식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 적극 중재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이 IOC조차도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 예전 기억을 좀 떠올려보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왜 한반도기에 표기된 독도를 일본이 문제 삼지 않았습니까? 이때 IOC가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일과 6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1,009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여기서 우리 국민의 67.6%가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북한도 신성한 국제경기대회를 악용하지 말라면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야말로 저들의 대침 책동을 합법화 정당화하는 추세이고 악랄한 반역사적 망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악랄한 반역사적 망동이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쿄올림픽 개최 여부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은 여론이 어떻습니까? 네.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요미우리 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48%로 나타나서 이 50%를 기록한 올림픽 개최 찬성 응답자보다 적었습니다. 사실 지난달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취소나 재연기 의견이 80%를 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본 여론이 조금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4%의 응답자는 차라리 관중수를 좀 제한을 한다거나 26%는 무관중으로 치르는 것이 좋다라고 답해서 예. 이 당장 다음 달로 다가온 올림픽을 어차피 취소할 수 없다면 이런 식으로 축소해서라도 치르는 게 낫다라는 일본 국민의 판단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지만 해외에서 온 선수나 관계자에 대한 감염 대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3%가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예. 답해서 여전한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스가 총리 지지율 지금 가장 낮은 수치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9월 출범 당시만 해도 7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했던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이번 요미우리 조사에선 37%의 응답자만이 지지한다고 응답을 했는데요. 게다가 50%가 스가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해서 현 내각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도 스가 내각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이 덩달아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지지율도 지난달보다 4% 떨어진 33%로 역대 최저를 나타냈습니다. 예. 무엇보다 이 강력하게 재선을 노리는 스가 총리의 바람과 달리 올해 9월 자민당 총재 임기까지만 총리를 맡아달라는 응답이 43%, 즉시 교체해달라라는 응답이 16%로 나타나서 확실한 민심 이반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문희정 평론가와 함께하는 3시 반 코너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할 수가 있는데요. 자, 문희정 평론가님. 네네. 지금 유튜브 채팅창 보니까요. 문 평론가님 응원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침부터 팬들 동원하신 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예. 출발 세아팀이 워낙 인기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이스라엘에 가보시죠. 그 이스라엘의 최장수 총리, 네타냐후 총리, 실각할 상황 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 열흘간 가자 지구를 폭격하면서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판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 새로운 내각이 구성되면서 물러나게 됐는데요. 네타냐후 총리의 정당인 리쿠드 당은 지난 3월 총선에서 30석을 얻어서 의회 내 제1정당이 됐지만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제2당인 예시 아티드의 야이르 라피드 대표에게 연정 구성권이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이 구성 시한을 35분 앞두고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무려 8개 정당이 함께한 내각 구성에 합의를 했습니다. 극우 성향의 정당인 야미나부터 정반대 성향인 아랍계 정당인 라함까지 정치적 이념이 다양한 무지개 연정이 오로지 네타냐후 총리 퇴진이라는 목표 아래 모인 겁니다. 네. 이 14일 이전까지 신임 투표를 거쳐서 새 내각이 출범하게 되면 지난 15년 2개월간 정권을 잡았던 네타냐후 총리의 임기도 끝나게 되는데요. 이 차기 정부 임기 전반기의 총리직은 극우 민족주의 정당 야미나의 나프탈리 베네트 대표가 맡게 되고요. 2023년 8월 27일부터 후반기 임기 2년은 예시 아티드의 라피드 대표가 맡을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근데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무지개 연정. 네네. 8개니까 무지개 연정 플러스 1이네요. 예. 성사 가능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반 네타냐후라는 것 외에는 정당 간 정치적 공동점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문제를 놓고는 오히려 극한 대립을 해왔던 정당들이 연립정부를 구성하게 된 건데요. 예. 일단 무엇보다 지난 2년간 무려 4차례나 총선을 치른 만큼 이 혼란한 정치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문가들은 특히 이번 연정에 우파들이 참여한 것은 그동안 네타냐후 총리의 독단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통치 방식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온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고요. 또 장기 집권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과 함께 지난해부터 이 현직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수뢰, 배임, 사기 등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영향을 미쳤을 것일 얘기가 많습니다. 예. 특히 최근에 제11대 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아이작 헤르조그 대통령 역시 네타냐후와 대립각을 세우던 중도 좌파 성향인데요. 이 네타냐후 총리 집권 기간 동안 강경 일변도의 팔레스타인 정책으로 인한 반유대주의의 확산과 또 이스라엘에 대한 혐오 문제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이스라엘 국내외적인 요구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네타냐후 총리가 이렇게 물러나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보니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네타냐후 총리의 권력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데요. 예. 자신의 권력을 연장할 수만 있다면 극우 정당과 손을 잡기도 하고요. 또 지지 세력 결집을 위해서는 가자 지구를 향해서 폭격도 마다하지 않아왔기 때문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연정 구성은 세기의 사기다 이러면서 좌파가 포함된 새 내각이 이스라엘과 국민들을 안보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특히 야미나를 비롯한 우파의 연정 참여가 배신을 하면서 이 의원들을 상대로 의원 빼내기 작업, 즉 이탈표 끌어내기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의회 의석수 전체 120석 가운데 이번 연정에 참여한 8개 정당의 총 의석은 62석이지만 야미나 의원 한 명의 이탈로 61석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단 한 명의 의원이라도 반대표를 던지게 되면 연정은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 지지자들은 이 연정에 참여한 의원들을 협박하고 있고요. 또 네타냐후 총리의 아들도 SNS를 통해서 이 베네트 대표의 집 주소를 공개하고 시위를 독려하다가 개정이 일시 정지되기도 하는 등 네타냐후 총리 측의 반격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네타냐후 총리가 이렇게 이 자리를 지키려는 이유, 아무래도 지금 그 재판 받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혹시?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 법상 총리는 기소되더라도 사법 절차가 모두 끝날 때까지 사임할 필요가 없는데요. 예. 이 부유한 지인들의 성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고 자신에게 또 우호적인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경쟁 언론사를 압박하는 정책을 펴주기도 하는 등 뇌물, 사기와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현직 총리 입장에서 재판을 받아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뉴스 평론가였습니다.